대한민국 상위 1%의 자제들이 모이는 지성의 요람이자 그들만의 화려한 사교계인 서영대학교. 캠퍼스는 마치 잘 가꾸어진 거대한 장미정원 같았다. 매일 아침 유럽의 최신 스포츠카들이 학생들을 내려놓았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치장한 학생들은 강의실이 아닌 런웨이를 걷는 것처럼 보였다. 이곳에서 학문은 때로 부와 권력을 과시하기 위한 장식품에 불과했다. 그리고 그 눈부신 장미정원 한가운데 어울리지 않는 한 포기의 가시덤불이 있었다. 윤하윤, 그녀의 존재는 이 화려한 캠퍼스에서 철저한 이방인이었다. 낡아서 색이 바랜 중고 교복 스커트, 여러 번 꿰맨 흔적이 있는 캠퍼스 가방, 그리고 화장기 없는 얼굴. 그녀는 마치 잘못된 시대, 잘못된 장소에 떨어진 사람처럼 보였다. 다른 학생들이 부모님의 카드로 최고급 레스토랑에서의 점심을 고민할 때 그녀는 다음 학기 등록금과 당장의 생활비를 걱정해야 했다. 하지만 그녀를 가장 이질적인 존재로 만드는 것은 가난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눈빛이었다. 모든 것을 체념한 듯 무심해 보이면서도 그 깊은 곳에는 결코 꺾이지 않는 단단한 심지가 박혀 있었다. 그 눈빛은 주변의 경멸과 동정을 모두 튕겨내는 보이지 않는 갑옷과도 같았다. 점심시간, 시끄럽고 혼잡한 학생 식당. 혜우는 가장 구석진 자리에 앉아 아침에 편의점에서 사온 샌드위치로 끼니를 때우고 있었다. 바로 그때 그녀의 위로 거대한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어머, 이게 무슨 냄새야. 싸구려 샌드위치 냄새가 우리 서영대학교의 품격을 떨어뜨리네. 서영대학교의 여왕, 건설사 사주의 외동딸 임날이었다. 그녀는 완벽하게 세팅된 머리와 수백만 원짜리 원피스를 입고 자신의 시녀들인 소진과 민서를 거느린 채 혜운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녀의 아름다운 얼굴에는 잔인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혜운은 대꾸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묵묵히 자신의 샌드위치를 마저 먹으려 했다. 무시. 그것이 혜운이 이 정글에서 살아남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그 침묵은 임나리의 심기를 더욱 불편하게 만들었다. 감히 천한 것이 자신을 무시해. 야, 내가 말하는데 쳐다보지도 않아. 임나리는 들고 있던 자신의 화려한 파스타 접시를 들고 발을 헛디디는 척하며 그대로 혜운의 머리 위로 쏟아부었다. 뜨거운 토마토 소스와 치즈, 그리고 면발이 혜운의 머리와 낡은 블라우스 위로 끔찍하게 흘러내렸다. 꺄, 어머, 미안해서 어쩌지 발이 미끄러졌네. 임나리의 과장된 사과와 함께 식당 곳곳에서 억눌린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학생들은 기다렸다는 듯 스마트폰을 꺼내 이 광경을 촬영하기 시작했다. 아무도 그녀를 도와주지 않았다. 그들에게 혜운은 그저 지루한 일상에 잠시 나타난 재미있는 구경거리일 뿐이었다. 혜운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는 머리에서 흘러내리는 소스의 불쾌한 감촉을 느끼며 눈을 감았다. 할아버지는 늘 말씀하셨다. 눈물은 사치다. 그 시간에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아라. 그녀는 천천히 눈을 떴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음식물 쓰레기로 뒤덮인 엉망인 모습이었지만 그녀는 등을 꼿꼿이 세웠다. 그녀는 임나리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분노나 슬픔 혹은 굴욕감이 없었다. 오직 차갑고 깊이를 알 수 없는 심연 같은 침묵만이 담겨 있었다. 그 눈빛은 마치 고작 이게 다인가라고 묻는 듯 했다. 임나리는 그 눈빛의 순간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예상했던 반응이 아니었다. 울면서 빌거나 혹은 분노로 대들어야 하는데 저 눈빛은 대체 뭐란 말인가? 혜운은 아무 말 없이 몸을 돌려 수많은 사람들의 비웃음과 카메라 세례를 받으며
묵묵히 식당을 빠져나갔다. 그녀의 그 침묵의 퇴장은 임나리에게 그 어떤 반항보다도 더 큰 모욕감을 안겨주었다. 해우는 화장실에서 찬물로 겨우 머리와 옷을 헹궈냈다. 그녀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비참한 모습을 보았지만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았다. 그녀의 머릿속은 계산으로 가득했다. 당장 다음 아르바이트에 가야 하는데 이 옷으로는 안 된다. 중고 의류 수거함에서 찾아둔 여벌 옷으로 갈아입어야 한다. 오늘 저녁은 굶어야겠군. 그녀는 감정이 아니라 생존을 생각하고 있었다. 한편 바로 그 시각 서영대학교 정문으로 검은색 세단 여러 대가 미끄러지듯 들어왔다. 대한민국 최고의 IT 기업 넥서스테크의 로고가 새겨진 차에서 칼날처럼 날카로운 인상의 한 남자가 내렸다. 권태민 넥서스테크의 최연소 CEO이자 모든 것을 0과 1로 분석하는 얼음 황태자. 그는 오늘 서영대학교에 인공지능 연구센터를 건립하는 협약식에 참석하기 위해 이곳을 찾았다. 그는 총장과 임원들의 과도한 환대를 받으며 조금의 표정 변화도 없이 캠퍼스 안으로 들어섰다. 총장의 안내를 받으며 본관으로 향하던 그의 눈에 한 여학생의 모습이 스쳐 지나갔다. 젖은 머리카락에 얼룩진 옷을 입고 잔뜩 움츠린 채 반대편으로 황급히 걸어가는 모습이었다. 권태민의 시선은 그녀에게 0.5초도 머무르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에서 고장난 부품, 비효율적인 존재 정도로 분류되었을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미래를 송두리째 뒤흔들 운명의 상대와 스쳐 지나갔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그날 밤 해우는 또 다른 아르바이트인 빌딩 청소를 하고 있었다. 고된 노동으로 온몸이 쑤셨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내일 제출해야 할 중요 과제에 대한 걱정뿐이었다. 식당에서 입은 오염 때문에 그녀는 과제물을 사물함에 넣어두고 말려야만 했다. 청소를 마친 그녀가 사물함을 열었을 때 그녀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사물함 안은 텅 비어 있었다. 그녀가 며칠 밤을 새워 완성한 과제물이 감쪽같이 사라진 것이다. 임나리의 짓이라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괴롭힘이 아니었다. 그녀의 미래를 망가뜨리려는 명백한 공격이었다. 해우는 잠시 그 자리에 망연자실하게 서 있었다. 절망의 그림자가 그녀를 삼키려는 듯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였다. 그녀는 주먹을 꽉 쥐었다. 그리고는 자신의 낡은 노트북이 든 가방을 메고 24시간 개방하는 학교 도서관으로 향했다. 텅 빈 도서관 구석에 자리를 잡은 그녀는 노트북을 열었다. 그녀의 표정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지만 눈빛만은 포기하지 않고 있었다. 그녀는 하얀 화면을 마주하고 자신의 기억에만 의존하여 사라진 과제물을 처음부터 다시 써 내려가기 시작했다. 그녀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처절하지만 단호하게 움직였다. 이 기나긴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임나리의 굴욕감은 들불처럼 번져나갔다. 텅 빈 사물함 앞에서 망연자실했을 윤혜운의 얼굴을 떠올리며 통쾌해했던 것도 잠시. 다음 날 마감 직전에 태연하게 과제물을 제출하는 그녀의 모습을 보고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다. 더 최악인 것은 담당 교수가 혜운의 과제물을 공개적으로 칭찬하며 역경 속에서 쓴 글이라 그런지 깊이가 남다르다고 말한 것이었다. 그 칭찬은 임나리의 뺨을 후려친 것과 같았다. 그녀의 자존심에 깊은 균열이 생겼다. 그녀는 윤혜운이라는 가시덤불을 단순히 짓밟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했다. 뿌리째 뽑아 다시는 이 장미 정원에 발도 붙이지 못하게 만들어야 했다.
중간고사가 다가오고 있었다. 그리고 임나리는 완벽한 계획을 세웠다. 이번엔 그냥 괴롭히는 게 아니야. 그녀는 자신의 아지트인 최고급 호텔 스위트룸에서 소진과 민서를 앞에 두고 선언했다. 윤혜운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걸 빼앗을 거야. 바로 미래. 그녀의 계획은 교활하고 치밀했다. 목표는 학교에서 가장 어렵기로 소문난 고급 계량 경제학 시험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아버지를 졸라 거액의 돈으로 해당 과목의 조교를 매수했다. 그리고 조교로부터 시험 문제지를 미리 빼돌렸다. 이 답안지를 윤하윤 핸드폰에 시험 시작 직후에 전송할 거야. 나으리가 악마 같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리고 내가 걔가 핸드폰을 쓴다고 고발하는 거지. 시험 도중에 전송된 파일. 그리고 그게 시험 답안이라는 완벽한 증거. 걔는 부정행위로 퇴학이야. 완벽하지. 시험 당일 강의실의 공기는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혜우는 지난 며칠간 아르바이트를 줄이고 밤을 새워가며 공부한 덕에 오히려 마음이 평온했다. 그녀는 막힘없이 문제들을 풀어내려갔다. 시험이 중반을 지날 무렵 나리가 갑자기 악 소리를 내며 들고 있던 펜을 바닥에 떨어뜨렸다. 모두의 시선이 잠시 그쪽으로 쏠렸다. 바로 그 찰나의 순간 시험 감독을 하던 매수된 조교가 혜운의 책상 옆을 지나갔다. 그는 손에 든 소형 무선 전송 장치를 이용해 규정대로 전원이 꺼진 채 가방 안에 들어있던 혜운의 핸드폰으로 답안지 파일을 몰래 전송했다. 모든 것은 1초 만에 아무도 모르게 이루어졌다. 시험 종료 벨이 울렸다. 학생들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순간 임나리가 손을 번쩍 들었다. 조교님 저기 윤혜운 학생이 시험 보는 내내 가방 속에서 핸드폰을 사용하는 것 같았어요. 강의실이 술렁였다. 조교는 기다렸다는 듯이 혜운에게 다가왔다. 윤하윤 학생, 미안하지만 핸드폰 좀 확인해야겠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전원도 꺼져 있었습니다. 혜운은 침착하게 대답했지만 심장이 차갑게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이것은 함정이다. 조교는 혜운의 가방에서 핸드폰을 꺼내 모두가 보는 앞에서 전원을 켰다. 그리고 갤러리를 열자 가장 최근에 저장된 이미지 파일 하나가 나타났다. 방금 치른 계량 경제학 시험의 답안지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파일 정보에 표시된 저장 시간은 정확히 시험이 한창 진행 중이던 1시간 전이었다. 완벽한 증거였다. 웅성거리던 강의실은 경악으로 가득 찼다. 학생들은 혜운을 향해 가난한 애들이 꼭 저렇더라. 불쌍한 척하더니 뒤로는 저런 짓이나 하고라며 경멸의 시선을 보냈다. 혜운은 그 자리에서 즉시 정학 처분을 받고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다. 퇴학은 거의 기정사실처럼 보였다. 며칠 뒤 징계위원회가 열리기 전까지 혜운은 학교 출입이 금지되었다. 그녀는 홀로 도서관에 틀어박혔다. 절망적인 상황이었지만 그녀는 울지 않았다. 할아버지는 그녀에게 생존 기술뿐만 아니라 위기 속에서 평정심을 유지하고 문제를 분석하는 법을 가르쳤다. 함정은 완벽할수록 그 설계자의 오만함 때문에 반드시 작은 균열을 남긴다. 그녀는 낡은 노트북으로 사건을 복기하기 시작했다. 왜 하필 디지털 파일이었을까? 어떻게 전원이 꺼진 핸드폰에 파일을 전송했을까? 그녀는 조교가 자신의 옆을 지나갔던 그 찰나의 순간을 떠올렸다. 그리고 그가 손에 무언가 작은 기계를 들고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냈다. 그녀는 근거리 무선 파일 전송 기술에 대해 파고들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가 찾던 그림자를 발견했다. 특정 전송 프로토콜은 수신기기의 전원이 꺼져 있더라도 대기 전력을 이용해
강제로 파일을 수신하게 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기기의 네트워크 로그에 아주 미세하지만 지울 수 없는 외부 강제 수신 기록을 남긴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수만 줄의 코드 속에 숨겨진 진실의 흔적이었다. 그녀는 또한 공공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그 조교의 최근 재산 변동 내역을 추적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 명의의 계좌로 며칠 전 거액의 현금이 익명으로 입금된 사실을 확인했다. 마침내 징계위원회가 열렸다. 딱딱한 분위기의 회의실. 학장과 교수들이 심판관처럼 앉아 있었고 임나리와 조교는 피해자이자 증인으로 참석했다. 윤혜우는 피고인석에 홀로 앉아 있었다. 모든 증거가 그녀에게 불리하게 돌아갔다. 조교는 위선적인 얼굴로 성실한 줄 알았던 학생이라 더욱 안타깝습니다라며 거짓 증언을 했다. 임나리는 슬픈 표정으로 같은 학우로서 마음이 아프지만 학교의 정의를 위해 사실을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라며 연기했다. 마침내 혜은에게 발언 기회가 주어졌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떨림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함정에 빠졌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조사한 모든 것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노트북을 위원들에게 보여주며 자신의 핸드폰 네트워크 로그 기록을 제시했다. 여기 시험 시간에 제 핸드폰으로 외부 기기에서 파일이 강제 전송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파일을 다운로드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 제 의지와 상관없이 파일을 제 핸드폰에 심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조교의 어머니 계좌 입금 내역을 화면에 띄웠다. 또한 시험이 끝난 직후 조교님의 가족 계좌로 출처 불명의 거액이 입금되었습니다. 위원회 차원에서 이 자금의 출처를 조사해 주시길 요청합니다. 조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임나리는 자신의 완벽했던 계획이 어떻게 이런 식으로 해체될 수 있는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회의장은 충격으로 술렁였다. 결과는 명백했다. 징계위원장은 혜은에게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그리고 임나리와 조교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착수하겠다고 발표했다. 혜은은 회의실을 걸어 나왔다. 그녀는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라 처음으로 방역에 성공했다. 임나리의 완벽한 세계에 그녀는 지울 수 없는 균열을 만들어냈다. 복도를 걸어가는 혜은의 등 뒤로 임나리의 믿을 수 없다는 표정과 이제껏 느껴보지 못했던 차가운 증오가 담긴 시선이 따라붙고 있었다. 징계위원회 사건은 윤혜은의 무죄로 끝났지만 그녀의 대학 생활은 더욱 혹독한 빙하기로 접어들었다. 임나리는 아버지의 힘을 이용해 조교의 입을 막고 사건을 조용히 덮었다. 공식적인 처벌은 없었지만 그녀는 대신 내부의 적을 향한 보이지 않는 전쟁을 선포했다. 윤혜우는 이제 단순한 따돌림의 대상을 넘어 여왕에게 반역한 자라는 낙인이 찍혔다. 그녀와 말을 섞는 학생은 아무도 없었고 그녀가 앉는 자리의 방향 5미터 안에는 누구도 다가오지 않았다. 그녀는 완벽한 섬이 되었다. 학업을 이어가기 위해 그리고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혜우는 더 많은 돈이 필요했다. 결국 그녀는 시급이 가장 높다는 서울에서 가장 화려한 루프탑바 바 시그니엘에서 일하기로 결심했다. 그곳이 대한민국 최고의 호텔 체인 아우라 호텔의 심장부이며 또 다른 운명의 남자가 그녀를 지켜보게 될 무대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채 바 시그니엘은 지상 위의 천국이라 불리는 공간이었다.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보석처럼 쏟아져 내렸고 실내는 최고급 대리석과 벨벳 그리고 은은한 조명으로 채워져 있었다. 이곳을 찾는 손님들은 모두 대한민국의 상류층이었고 그들이 마시는 칵테일 한 잔의 가격은 혜운의 일주일 생활비와 맞먹었다. 혜운의 일은 고됐다.
그녀는 서버 보조였다. 무거운 접시와 유리잔을 나르고 손님들이 남긴 흔적을 치우는 이 화려한 공간의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일이었다. 육체적인 고단함보다 그녀를 더 힘들게 한 것은 직원들의 멸시였다. 지배인은 노골적으로 그녀의 가난한 행사액을 무시했고, 연예인 지망생이 대부분인 다른 서버들은 그녀에게 가장 힘들고 더러운 일을 떠넘기기 일쑤였다. 팁을 훔쳐가는 일도 다반사였다. 하지만 해운은 불평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일을 기계처럼 정확하고 완벽하게 해냈다. 그녀의 침묵과 인내는 이곳에서도 그녀를 만만한 먹잇감으로 만들었다. 바로 그날 밤, 최진우가 자신의 배모습을 드러냈다. 아우라 호텔 앤 리조트의 CEO이자 사교계의 황태자로 불리는 남자. 그는 값비싼 맞춤 정장 대신 살짝 단추를 푼 실크 셔츠에 디자이너 진을 입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신분을 숨긴 채 손님인 척 바의 가장 어두운 구석에 앉아 위스키를 주문했다. 이것은 그의 오랜 습관이었다. 제국의 왕좌에서 내려와 자신의 왕국이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맨눈으로 관찰하는 것. 그의 날카로운 눈은 바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VIP 손님에게는 간이라도 빼줄 것처럼 굽실거리면서 직원들에게는 폭군처럼 구는 지배인의 이중적인 태도. 손님의 외모와 옷차림에 따라 노골적으로 달라지는 서버들의 접객 수준. 그리고 그의 시선이 한 곳에 머물렀다. 윤하은, 그는 쉴 새 없이 움직이는 작은 체구에 여직원을 주목했다. 그녀는 다른 직원들과 달리 손님을 가리지 않고 누구에게나 공손했으며 그녀의 움직임에는 군더더기 없는 효율성이 있었다. 그는 다른 서버가 자신이 깬 와인잔을 그녀에게 뒤집어 씌우는 장면을 목격했다. 그녀는 아무런 변명 없이 지배인에게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그 순간 그녀의 눈에서 스쳐 지나간 차갑고 날카로운 빛을 최진우는 놓치지 않았다. 저 눈빛은 체념이 아니었다. 모든 것을 알고 있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기에 침묵할 뿐이라는 전략가의 눈빛이었다. 잠시 후 술에 취한 재벌 3세 무리가 그녀에게 추근거리기 시작했다. 그들은 그녀의 팔을 잡고 억지로 술을 권했다. 모두가 모른 척했다. 하지만 해운은 당황하지 않았다. 그녀는 억지로 팔을 빼내는 대신 정중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손님, 저희 바의 명예를 걸고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근무 중이라 정중히 사양하겠습니다. 대신 제가 손님의 취향에 맞는 최고의 칵테일을 추천해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녀의 침착하고 프로페셔널한 대응에 오히려 추근대던 남자들이 머쓱해져 물러났다. 최진우의 입가에 흥미로운 미소가 번졌다. 재미있는 아이네. 그는 평생을 가식과 위선으로 가득 찬 사람들 속에서 살아왔다. 모두가 자신을 포장하고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해 연기했다. 하지만 저 아이는 달랐다.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자존심, 모욕 속에서도 잃지 않는 품위, 꾸며내지 않은 날것의 기품이 있었다. 그는 자신이 신뢰하는 늙은 바텐더에게 그녀에 대해 물었다. 바텐더는 짧게 대답했다. 조용하지만 누구보다 성실한 아이입니다. 왠지 모르게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될 것 같은 아이죠. 최진우는 위스키 잔을 비우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떠나기 전 웨이터를 불러 해운의 구역 테이블에 계산서를 놓게 했다. 그리고 계산서 밑에 수표 한 장을 조용히 놓아두었다. 그의 평소 팁과는 비교도 안 되는 거액이었다. 지배인이 그것을 발견하고 마지못해 해운에게 전달하게 만들려는 그의 작은 계략이었다.
그녀의 가치를 증명하고 그녀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만들려는 보이지 않는 손길이었다. 그날 밤 녹초가 되어 일을 마친 해운은 자신의 얼마 안 되는 팁을 세고 있었다. 그때 지배인이 다가와 퉁명스럽게 수표 한 장을 던져주었다. 웬 횡재야, 너한테 이런 거액의 팁을 줄 손님이 있을 리가 없는데. 숨겨둔 스폰서라도 있나 보지. 해운은 어리둥절했지만 일단 고개를 숙이고 수표를 받았다. 그녀의 힘든 삶에 내린 한 줄기 단비와도 같았다. 그녀는 고된 몸을 이끌고 호텔을 나섰다. 그녀는 알지 못했다. 호텔의 가장 높은 펜트하우스 스위트에서 이 호텔의 주인이 창밖으로 밤의 도시 속으로 사라지는 그녀의 작은 뒷모습을 아주 흥미로운 눈빛으로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을. 두 번째 황태자가 이제 게임에 참여했다. 약혼자로서가 아닌 매혹적인 관찰자로서 임나리는 자신의 인생에서 패배라는 단어를 배워본 적이 없었다. 그녀가 원하면 모든 것이 그녀의 발밑에 놓였다. 하지만 윤혜운이라는 초라한 가시덤불이 그녀의 완벽한 세계에 두 번이나 지울 수 없는 흠집을 냈다. 징계위원회 사건 이후 임나리의 증오는 이제 집착에 가까운 관계로 변해 있었다. 그녀는 윤혜운의 모든 것을 알아내기 위해 사람을 붙였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가 아우라 호텔의 루프탑바 시그니엘에서 일한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호텔바 감히 주제도 모르고 임나리의 입가에 잔인한 미소가 번졌다. 대학교라는 좁은 무대는 시시했다. 이제 대한민국 상류층이 모두 모이는 가장 화려한 무대에서 윤혜운을 재기불능의 상태로 완전히 짓밟아버릴 생각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옷장에서 가장 비싸고 가장 더러워지기 쉬운 한정판 화이트 실크 드레스를 꺼내 입었다. 그날 밤 임나리는 자신의 무리를 이끌고 바 시그니엘에 나타났다. 그녀는 마치 이곳을 전세낸 여왕처럼 거만하게 행동하며 지배인에게 콕 집어 윤혜운을 자신들의 테이블 담당으로 지정하라고 명령했다. 지배인은 임나리의 배경을 알기에 굽실거리며 그녀의 모든 요구를 들어주었다. 자신을 향해 다가오는 임나리를 본 순간 해운은 모든 것을 직감했다. 또 다른 폭풍이 몰려오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도망치지 않았다. 그녀는 프로페셔널한 미소를 띤 채 정중하게 주문을 받았다. 그녀의 그 평온함은 임나리를 더욱 화나게 만들었다. 한편 같은 시각 아우라 호텔의 최상층 펜트하우스 오피스. 최진우는 홍콩 지사와 중요한 화상회의를 진행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보조 모니터 한쪽에는 바 시그니엘의 CCTV 화면이 작게 띄워져 있었다. 윤혜운에게 흥미를 느낀 이후 그녀의 근무 시간에는 조용히 그녀를 지켜보는 것이 그의 새로운 습관이 되어 있었다. 그것은 스토킹이 아니었다. 흥미로운 관찰 대상을 향한 제왕의 은밀한 관심이었다. 그는 임나리 일당이 들어와 해운을 지정하는 것을 보고 미간을 살짝 찌푸렸다. 오늘 밤은 꽤 시끄럽겠군. 임나리는 계획대로 가장 비싼 레드 와인을 주문했다. 그리고 해운이 조심스럽게 와인을 따르는 순간 그녀의 친구 소진이 마치 발을 헛디딘 것처럼 해운의 팔을 강하게 쳤다. 붉은 와인이 분수처럼 솟구쳐 임나리의 새하얀 드레스 위로 끔찍한 얼룩을 그리며 쏟아졌다. 야! 임나리의 날카로운 비명이 바 전체에 울려 퍼졌다. 음악이 멎고 모든 손님들의 시선이 그들에게로 집중되었다. 네가 지금 무슨 짓을 한 줄 알아? 이 천한계 임나리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해운의 뺨을 후려치려 했다. 이 드레스가 얼마짜리인 줄 알아? 내깐년 인생을 전부 팔아도 못 갚아. 지배인이 허둥지둥 달려왔다. 그는 상황을 파악할 생각도 없이 무조건 VIP인 임나리의 편을 들었다. 이런 무리한 년 당장 임나리 아가씨께 무릎 꿇고 사죄드리지 못해.
그는 혜은의 어깨를 거칠게 누르며 그녀를 강제로 무릎 꿇리려 했다. 혜은은 모욕감에 입술을 깨물었지만 저항하지 않았다. 주변에서는 이미 스마트폰 카메라가 터지고 있었다. 바로 그 순간 펜트하우스 오피스, 최진우의 얼굴에서 부드러운 미소가 사라지고 얼음처럼 차가운 분노가 그 자리를 대신했다. 그는 화면 속에서 혜은의 팔을 쳤던 여자의 교활한 미소를 똑똑히 보았다. 그는 진행하던 화상회의를 향해 짧게 말했다. 미안하지만 지금 내 집에서 바퀴벌레를 좀 잡아야 해서 회의는 내일 다시 하지.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대신 책상 위에 직통 전화기를 들어 호텔 총지배인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낮게 가라앉아 있었다. 지금 당장 바시그니엘로 내려가. 12번 테이블. 내 직원이 모욕을 당하고 있다. 5분 주지. 이 상황을 깨끗하게 처리해. 아, 그리고 손님 편에 붙어서 내 직원을 겁박하고 있는 그 바 지배인. 지금 이 순간부로 해고야. 내 말 알아들었나? 최진우는 또한 보안팀에 연락해. 여러 각도에서 촬영된 CCTV 영상을 완벽하게 확보하라고 지시했다. 바 시그니엘에서는 지배인이 혜은의 머리를 누르며 소리치고 있었다. 무릎 꿇으라고. 바로 그때 그의 핸드폰이 미친 듯이 울렸다. 발신자는 호텔 총지배인이었다. 그는 짜증을 내며 전화를 받았다. 그리고 그의 얼굴은 순식간에 하얗게 질려갔다. 그는 전화기에 대고 네, 아닙니다, 총지배인님. 그게 아니라 라며 필사적으로 변명했지만 이미 늦었다. 전화를 끄는 지배인의 태도는 180도 바뀌었다. 그는 땀을 뻘뻘 흘리며 방금 전까지 윽박지르던 혜은에게 90도로 허리를 숙였다. 혜은 씨,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모든 것을 잘못했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는 돌아서서 어안이 벙벙한 표정의 임나리에게도 고개를 숙였다. 손님, 저희 직원의 중대한 실수에 대해 사죄드립니다. 드레스의 세탁 및 보상 비용은 저희 호텔에서 전액 책임지겠습니다. 사과의 의미로 저희 호텔에 로열 스위트 숙박권을 제공해드리겠습니다. 모두가 충격에 빠졌다. 특히 임나리는 자신의 계획이 왜 이렇게 흘러가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녀가 원했던 것은 돈이 아니었다. 윤혜운이 모두가 보는 앞에서 무릎을 꿇고 비참하게 망가지는 모습이었다. 하지만 호텔 측의 완벽한 대처는 그녀의 모든 계획을 수포로 만들었고 오히려 그녀를 비싼 옷에 와인 좀 쏟았다고 난리를 피운 속물로 만들어버렸다. 분노와 혼란 속에서 임나리는 소리치며 발을 뛰쳐나갔다. 두고 봐. 윤혜운, 혜운은 자신을 둘러싼 상황에 급변을 이해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저 자신을 대신해 사과하고 자신에게 정중하게 오늘 하루 쉬라는 지배인의 모습을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다. 자신도 모르는 거대하고 보이지 않는 손이 자신을 보호했다는 것만을 어렴풋이 느낄 수 있었다. 펜트하우스 오피스. 최진우는 CCTV 화면 속에서 분노에 차 퇴장하는 임나리의 모습을 보며 위스키 잔을 들었다. 그의 입가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걸렸다. 게임이 점점 더 재미있어지는군. 아우라 호텔에서의 굴욕적인 패배는 임나리의 이성을 완전히 마비시켰다.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자신의 계획이 농락당했다는 사실은 그녀의 자존심을 산산조각 냈다. 분노와 증오는 이제 물리적인 폭력에 대한 갈망으로 변질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윤혜운과 유치한 심리게임을 하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윤혜운이 고통 속에서 비명을 지르고 자신의 발밑에서 기어다니는 모습을 보고 싶었다. 그녀는 아버지의 비서에게 연락해 더러운 일을 처리해주는
문제 해결사들을 고용했다. 전화기 너머로 그녀는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명령했다. 죽이지는 마. 하지만 다시는 두 발로 제대로 걷지 못하게 만들어줘. 팔이든 다리든 하나쯤은 확실하게 부러뜨려. 내가 누구인지 똑똑히 가르쳐주라고. 그녀는 아버지의 블랙카드로 거액의 돈을 송금했다. 돈이면 안 되는 것은 없었다. 이것이 그녀가 배운 유일한 세상의 법칙이었다. 그날 밤 해운은 녹초가 된 몸을 이끌고 호텔을 나섰다. 지배인은 해고되었고 새로운 지배인은 그녀를 조심스럽게 대했지만 다른 직원들의 질투와 시기는 더욱 노골적으로 변해 있었다. 그녀의 삶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다. 버스 막차는 이미 끊긴 시간. 그녀는 택시비를 아끼기 위해 평소처럼 인적이 드물고 위험한 뒷골목을 가로질러 자신의 원룸으로 향하고 있었다. 한편 강민혁은 막 자신의 회사 블랙쉴드 시큐리티의 VIP 고객사 보안시설에 대한 야간 순찰을 마친 참이었다. 그는 블랙쉴드의 CEO였지만 현장의 감을 잃지 않기 위해 종종 직접 야간 순찰에 나서곤 했다. 그는 몸에 딱 붙는 검은색 트레이닝복 차림이었고 그의 온몸은 잘 훈련된 맹수처럼 단단한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그는 자신의 지바겐 차량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다. 그는 위선과 가식을 경멸했고 오직 힘과 정의라는 단순한 법칙만을 신봉하는 남자였다. 해운이 어둡고 음침한 골목으로 접어들었을 때였다. 기다렸다는 듯 어둠 속에서 3명의 남자가 나타나 그녀의 앞뒤를 막아섰다. 그들의 눈빛은 불쾌한 욕망으로 번들거렸고 입계는 비열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내가 윤하운이지. 우리 나리 아가씨 심기를 건드린 년이 너냐. 해운의 심장이 차갑게 얼어붙었다. 하지만 그녀는 비명을 지르거나 살려달라고 빌지 않았다. 그녀의 눈은 빠르게 주변 지형과 탈출로를 파악하고 있었고 손에는 무기 대용으로 쓸 수 있는 무거운 책이 든 가방을 꽉 쥐고 있었다. 그녀는 겁에 질렸지만 결코 무력한 희생양이 아니었다. 괴한 중 한 명이 그녀의 머리채를 잡으려는 순간이었다. 날카로운 타이어 마찰음과 함께 거대한 검은색 지바겐 한 대가 골목 입구를 막아서며 멈춰 섰다. 차량의 헤드라이트가 무대 조명처럼 현장을 비추었고 어둠 속에 있던 모든 추악함이 드러났다. 강민혁이 차에서 내렸다. 그는 단 한 번의 시선으로 상황을 파악했다. 3명의 남자, 그리고 그들에게 둘러싸여 겁에 질렸지만 여전히 눈빛만은 살아있는 한 여자. 그의 온몸에서 차가운 분노가 끓어올랐다. 그가 가장 경멸하는 비겁한 다수가 약한 한 명을 공격하는 장면이었다. 쓰레기들, 지금 뭐 하는 짓이지?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위협적인 살기가 담겨 있었다. 괴한들은 갑자기 나타난 그를 보고 잠시 주춤했지만 이내 그가 혼자라는 것을 확인하고는 비웃었다. 웬 놈이야, 영웅놀이라도 하고 싶어 죽고 싶지 않으면 꺼져.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강민혁이 움직였다. 그의 움직임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폭발적이고 치명적이었다. 그는 가장 가까이 있던 남자의 턱을 팔꿈치로 가격했고 비명과 함께 남자는 나가떨어졌다. 다른 한 명이 칼을 꺼내 휘둘렀지만 강민혁은 칼을 든 손목을 꺾어버리고는 그대로 무릎으로 복부를 가격했다. 마지막 남자가 덤벼들자 그는 남자의 공격을 피하며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뒤 인정사정 없이 관절을 꺾어버렸다. 싸움은 1분도 채 걸리지 않았다. 강민혁의 격투는 예술이 아니라 상대를 가장 효율적으로 무력화시키는 실전 기술이었다. 그의 분노는 뜨거운 감정이 아니라 목표를 파괴하는 차가운 이성이었다. 골목에는 이제 신음소리만이 가득했다.
강민혁은 쓰러진 괴한들을 경멸의 눈으로 내려다보았다. 그는 자신의 부하에게 전화를 걸었다. 내 위치로 처리팀 보내. 여기 청소해야 할 쓰레기들이 좀 있다. 그리고 이놈들 고용한 배우가 누군지 알아내. 이름 하나도 빼놓지 말고. 그리고 그는 이 모든 광경에 충격을 받아 굳어있는 혜은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아까의 거친 몸싸움 과정에서 그녀의 손목이 긁혀 피가 나고 있었다. 그의 맹수 같던 눈빛이 상처 입은 동물을 대하는 듯한 투박한 보호의 눈빛으로 바뀌었다. 그는 묻지 않고 명령했다. 다쳤군. 따라와. 병원부터 가야겠다. 그는 자신의 재킷을 벗어 그녀의 어깨에 덮어주고는 그녀를 거의 방황제로 자신의 차에 태웠다. 그는 자신의 회사와 계약된 최고급 사립병원으로 향했다. 그는 모든 것을 직접 처리했다. 혜우는 자신을 압도하는 그의 강력한 기운에 눌려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가 이끄는 대로 따를 뿐이었다. 낯선 사람이었지만 이상하게도 그의 옆에서는 아주 오랫동안 잊고 있던 안전함이라는 감정이 느껴졌다. 응급실에서 혜운이 손목을 치료받는 동안 강민혁은 밖에서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다. 그때 그의 핸드폰에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다. 부에게서 온 보고였다. 배우 대영건설 임 회장의 딸 임나리. 강민혁의 눈에 위험한 빛이 번뜩였다. 감히 자신의 눈앞에서 이런 더러운 짓을 벌인 자들을 그는 절대로 용서할 생각이 없었다. 치료를 마친 혜운이 응급실에서 나왔다. 그녀의 손목에는 하얀 붕대가 감겨 있었다. 강민혁은 밖에서 팔짱을 낀 채 마치 거대한 벽처럼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혜운은 자신을 위해 싸워주고 병원까지 데려다준 이 남자의 이름을 아직 몰랐다. 하지만 그녀의 뇌리에는 자신을 향한 그의 강렬하고 뜨거운 보호의 눈빛이 깊이 새겨졌다. 세 번째 황태자는 이제 단순히 게임에 참여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그녀를 대신하여 전쟁을 선포했다. 다른 세상, 다른 차원에서 또 하나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었다. 세상의 소음과 욕망이 닿지 않는 곳. 청담동의 한 빌딩 최상층에 위치한 거대한 펜트하우스 스튜디오. 그곳은 세계적인 패션 브랜드 아뜰리에 H의 심장이자 천재 디자이너 한희준의 은신처였다. 스튜디오는 극단적인 미니멀리즘으로 꾸며져 있었다. 하얀 벽과 회색 콘크리트 바닥, 그리고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담은 거대한 통유리창이 전부였다. 공간의 유일한 색채는 수백 권의 예술 서적과 벽에 붙어있는 수십 장의 스케치, 그리고 방 한가운데서 홀로 작업에 몰두하고 있는 한희준 자신이었다. 그는 검은색 캐시미어, 스웨터에 검은색 바지를 입고 있었다. 세상에서 가장 화려한 색을 만드는 사람이었지만 정작 자신은 언제나 무채색의 그림자 속에 머물렀다. 그는 어둠 속의 예술가라 불렸다. 한희준은 깊은 슬럼프에 빠져 있었다. 다음 시즌 컬렉션 마감은 다가오는데 그의 머릿속은 텅 비어 있었다. 그가 보기에 세상의 모든 패션은 가식과 허영으로 가득 차 보였다. 진짜가 없었다. 꾸며지지 않은 날것의 아름다움. 고난 속에서도 피어나는 생명력 같은 영혼을 울리는 영감이 절실했다. 그는 무의미하게 노트북으로 여러 예술 블로그와 거리 패션 사진들을 훑어보고 있었다. 그러다 그의 손가락이 순간 멈췄다. 한 장의 사진, 이름 모를 거리 사진 작가가 올린 흑백 사진이었다. 서울에 보이지 않는 아름다움이라는 제목 아래 낡은 옷을 입은 한 소녀가 지친 기색으로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다. 사진 속 소녀는 가난하고 지쳐 보였지만 그 눈빛만은 놀라울 정도로 살아있었다. 세상의 모든 무게를 짊어진 듯하면서도
결코 굴복하지 않겠다는 굳은 의지가 담겨 있었다. 낡은 티셔츠와 달아빠진 스커트의 조합은 패션이 아닌 생존을 위한 선택이었지만 오히려 그 때문에 그 어떤 모델보다도 강렬하고 진실된 아우라를 뿜어내고 있었다. 한희주는 숨을 쉴 수가 없었다. 찾았다. 그의 메마른 영감의 사막에 마침내 단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소녀의 사진은 그에게 단순한 피사체를 넘어 그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컬렉션의 주제, 회복력, 레실리언스, 그 자체였다. 한희주는 강민혁처럼 직접 행동하거나 최진우처럼 사교적인 인물이 아니었다. 그는 그림자 속에서 움직였다. 그는 즉시 대한민국 최고의 사설 탐정에게 연락했다. 의뢰는 단 하나였다. 이 사진 속 여자의 모든 것을 알아봐 주십시오. 그녀의 삶, 그녀의 이야기. 단, 절대 그녀가 눈치채게 해서는 안 됩니다. 며칠 뒤, 탐정의 보고서가 도착했다. 보고서에는 윤혜운이라는 이름과 함께 그녀의 기구한 삶이 상세하게 적혀 있었다. 고아, 지독한 가난, 명문대에서의 처절한 생존이, 그리고 그녀를 둘러싼 끊임없는 괴롭힘의 기록들. 보고서는 한편의 비극적인 드라마와도 같았다. 하지만 한희주는 그 기록들을 읽으며 동정심이 아닌 뜨거운 창작열을 느꼈다. 그녀의 이야기는 그의 슬럼프를 깨뜨리는 강력한 망치였다. 그는 미친 듯이 스튜디오에서 작업에 몰두하기 시작했다. 그의 손에서 수십 장의 스케치가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왔다. 그의 디자인은 혜운이 입었던 낡은 옷을 흉내낸 것이 아니었다. 그녀의 영혼을 해석한 것이었다. 거친 도시의 회색빛을 닮은 코트.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상징하는 작은 꽃자수가 숨겨진 스커트. 수많은 상처를 견뎌낸 듯한 질감의 가죽 부츠. 그의 디자인은 강인함과 연약함, 절망과 희망이 공존하는 윤혜운이라는 인간에 대한 오마주였다. 그녀는 그의 비밀스러운 뮤즈가 되었다. 그러던 중 한희주는 탐정의 보고서에서 혜운이 낡고 허름한 옷차림 때문에 끊임없이 조롱당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뮤즈를 위해 그림자 밖으로 손을 뻗기로 결심했다. 그는 자신의 미공개 컬렉션 중에서 몇 가지를 직접 골랐다. 화려한 드레스가 아니었다. 그녀의 일상적인 전쟁을 위한 실용적인 갑옷들이었다. 어떤 추위도 막아줄 것 같은 따뜻하고 견고한 코트. 하루 종일 걸어도 발이 아프지 않을 편안하지만 우아한 부츠. 그녀의 무거운 책들을 모두 담을 수 있는 튼튼하고 세련된 백팩. 그는 모든 브랜드 로고를 제거하고 아무런 메모도 없이 평범한 상자에 담아 익명의 기부인 척 혜운의 원룸으로 보냈다. 혜운은 어느 날 자신의 문 앞에 놓인 거대한 상자를 발견하고는 의아해했다. 또 다른 끔찍한 장난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경계했지만 상자를 열어본 순간 그녀는 숨을 멈췄다. 상자 안에는 그녀가 평생 만져본 적 없는 완벽한 품질의 옷과 신발들이 들어있었다. 화려하지 않았지만 모든 디테일이 완벽했다. 그녀는 이것이 누구의 선물인지 도무지 짐작할 수 없었다. 며칠 뒤 그녀는 조심스럽게 그 코트를 입고 학교에 갔다. 이상하게도 그 옷을 입은 날은 어깨가 조금 더 펴지고 발걸음이 조금 더 당당해지는 기분이 들었다. 자신을 보호하는 따뜻하고 부드러운 갑옷을 입은 것 같았다. 같은 날 저녁 한희주는 자신의 스튜디오에서 그가 매일 확인하는 거리 패션 블로그를 보고 있었다. 그리고 그곳에서 새로운 사진 한 장을 발견했다. 자신이 보낸 바로 그 코트를 입고 이전보다 조금 더 환한 표정으로 거리를 걷고 있는 윤혜운의 모습이었다. 그는 사진 속의 혜운과
자신의 스튜디오 벽면을 가득 채운 그녀를 모델로 한 수십 장의 스케치들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그는 단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는 그 소녀와 기묘한 방식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느꼈다. 네 번째 황태자가 이제 이야기에 참여했다. 보호자도 관찰자도 아닌 자신의 뮤즈를 지키는 조용한 예술가이자 그녀의 이야기를 자신의 운명의 옷감 속에 짜넣기 시작한 침묵의 수호자로서 4명의 남자, 4개의 제국, 그리고 그들의 세계가 한 명의 소녀를 중심으로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들은 서로의 존재를 알지 못한 채 각자의 방식대로 윤혜운이라는 미스터리의 중심을 향해 다가가고 있었다. 권태민 분석가, 권태민의 세계에서 모든 것은 데이터였다. 징계위원회 사건 이후 그는 윤혜운이라는 변수를 자신의 시스템에서 지울 수가 없었다. 그의 논리 회로의 오류를 일으키는 irregular, 부정행위자가 디지털 포렌식으로 자신의 무죄를 입증한다는 것은 그의 계산으로는 나올 수 없는 결과였다. 그는 인간의 감정이 아닌 데이터의 비정상적인 패턴에 흥미를 느꼈다. 그는 넥서스 테크의 기업 정보 분석팀에 명령을 내렸다. 서영대학교 윤혜운, 관련 데이터를 모두 수집해서 보고해. 그의 팀은 국가정보원에 버금가는 정보 수집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며칠 만에 윤혜운에 대한 방대한 보고서를 만들어냈다. 보고서에는 그녀의 학업 성취도, 끔찍한 재정 상태, 그리고 임나리를 중심으로 한 조직적인 괴롭힘의 패턴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권태민은 특히 아우라 호텔에서 일어났던 소란과 그 직후에 있었던 골목길 폭행 미수 사건에 주목했다. 모든 사건들이 임날이라는 하나의 원인으로 귀결되고 있었다. 그는 마치 복잡한 코드 속에서 버그의 원인을 찾아낸 것처럼 차가운 만족감을 느꼈다. 하지만 그의 분석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왜 그녀인가? 이 모든 공격이 집중되는 이유. 그 근원적인 변수를 그는 찾고 싶었다. 최진우 관찰자, 최진우의 세계에서 모든 것은 매혹적인 게임이었다. 윤혜운은 그가 발견한 가장 흥미로운 플레이어였다. 그는 그날 밤 이후 아우라 호텔의 보안 총괄 이사에게 임나리에 대한 조사를 지시했다. 그는 자신의 흥미로운 장난감을 괴롭히는 자들을 용납할 수 없었다. 보안 이사의 보고는 충격적이었다. 임나리는 호텔 사건 바로 다음 날 실제로 폭력배들을 고용해 윤혜운을 공격하려 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보고서의 마지막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다. 정체불명의 제3자가 현장에 나타나 폭력배들을 모두 제압하고 윤혜운 씨를 구출함. 제3자의 신원은 현재 파악 중. 최진우의 부드러운 미소가 사라졌다. 그의 얼굴에 냉정한 분노가 서렸다. 이것은 더 이상 흥미로운 게임이 아니었다. 누군가 자신의 영역을 침범했고 자신의 사람을 건드렸다. 그는 보안이사에게 명령했다. 그 제3자가 누구인지 반드시 알아내. 그리고 임나리, 그 여자애가 다시는 우리 호텔 근처에 얼씬도 못하게 만들어. 그의 목소리에는 이제 장난기가 아닌 지배자의 냉혹함이 담겨 있었다. 강민혁 보호자, 강민혁의 세계에서 모든 것은 정의와 불의로 나뉘었다. 그날 밤 윤혜운을 공격했던 쓰레기들을 처리한 이후 그는 이 사건을 단순히 불의의 사고로 넘길 생각이 없었다. 그것은 그가 수호하는 질서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었다. 그의 회사 블랙쉴드 시큐리티의 정보팀은 즉시 임나리에 대한 전방위적인 조사를 시작했다. 그들은 합법과 불법의 경계를 넘나들며 임나리의 통신 기록, 자금 흐름, 그리고 그녀 주변 인물들의 모든 것을 파헤쳤다. 결과는 놀라웠다. 임나리는 단순한 아나무인 재벌 딸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쾌락을 위해
타인을 파괴하는 것을 즐기는 소시오패스에 가까운 인물이었다. 그리고 조사 과정에서 강민혁의 팀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임나리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다른 거대 기업들의 정보팀과 동선이 겹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넥서스테크의 기업 정보 분석팀, 그리고 아우라 호텔의 보안팀. 그들 모두가 임나리와 동시에 윤혜운이라는 여학생의 주변을 맴돌고 있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여러 마리의 상어들이 하나의 먹잇감을 두고 서로를 경계하는 듯한 형국이었다. 한희준 그림자의 수호자, 한희준의 세계에서 모든 것은 영감과 미학으로 이루어졌다. 윤혜운은 그의 멈춰버린 세상을 다시 움직이게 한 유일한 뮤즈였다. 그는 사설 탐정을 통해 계속해서 그녀의 일상을 보고받고 있었다. 그는 그녀의 삶에 직접 개입하고 싶지는 않았다. 그저 멀리서 그녀를 관찰하며 그녀의 이야기가 자신의 디자인에 스며들게 하고 싶을 뿐이었다. 하지만 탐정의 보고서는 점점 더 어두워지고 있었다. 아우라 호텔에서의 소동, 그리고 정체불명의 남자가 나타나 그녀를 구해준 골목길 폭행 사건까지. 한희준은 불안감을 느꼈다. 자신의 뮤즈가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위험한 게임에 휘말려 있다는 직감이 들었다. 그리고 탐정은 보고서 말미에 이런 말을 덧붙였다. 의뢰인의 주변에 일반인이라고는 볼 수 없는 여러 세력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마치 그녀를 보호하려는 듯, 혹은 감시하려는 듯이 말입니다. 한희준은 처음으로 자신의 무력함을 느꼈다. 그는 돈과 명성이 있었지만 그림자 속에 숨어있는 그가 그녀를 현실의 폭력으로부터 지켜줄 방법은 없었다. 그는 자신의 뮤즈가 부서지는 것을 원치 않았다. 교차하는 길, 4개의 독립적인 조사는 마침내 하나의 교차점에서 만나게 되었다. 강민혁이 가장 먼저 움직였다. 그는 자신의 정보팀이 파악한 내용을 바탕으로 아우라 호텔의 최진우에게 직접 연락을 취했다. 그들의 회사는 VIP 보안 문제로 얽혀있는 관계였다. 최 대표, 당신네 보안팀이 왜 내 구역에서 알짱거리는지 설명해줘야겠어. 임날이라는 여자애, 그리고 윤혜운이라는 학생. 당신 대체 무슨 꿍꿍이지? 비슷한 시각. 권태민의 비서실장은 그의 정보 분석팀이 윤혜운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블랙쉴드 시큐리티와 계속해서 마찰을 빚고 있다고 보고했다. 4명의 남자. 그들은 각자 자신의 업계에서 정점에 선 제왕들이었다. 서로의 이름과 명성은 익히 알고 있었지만 굳이 교류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던 그들이었다. 하지만 이제 윤혜운이라는 단 하나의 변수가 그들을 하나의 테이블로 불러 모으고 있었다. 그날 저녁, 권태민, 최진우, 한희준은 각자의 비서를 통해 발신인이 강민혁으로 되어 있는 암호화된 메시지를 한 통 받았다. 메시지의 내용은 짧고 간결했다. 윤하은, 할 얘기가 있다. 내일 내 사무실에서 보지. 그것은 초대가 아니었다. 소환이었다. 각자의 게임은 끝났다. 이제 4명의 제왕들이 서로의 패를 확인해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왜 그들 모두가 이 미스터리한 소녀에게 운명처럼 이끌리고 있는지에 대한 해답을 찾아야만 했다. 블랙쉴드 시큐리티의 본사. CEO 집무실은 마치 현대적인 요새와도 같았다. 방음 처리된 짙은 회색의 콘크리트 벽, 거대한 흑단 책상, 그리고 벽면을 가득 채운 최첨단 보안 모니터들은 이곳의 주인인 강민혁의 성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다. 실용적이고 위압적이며 한치의 빈틈도 용납하지 않는 이 철옹성 같은 공간에 어울리지 않는 4명의 제왕들이 모였다. 가장 먼저 도착한 것은 권태민이었다. 약속 시간 정각에 흐트러짐 없는 모습으로
그는 방 안의 모든 것을 데이터화하듯 차갑게 훑어보았다. 뒤이어 최진우가 특유의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들어왔다. 그의 미소 뒤에는 상대방을 탐색하는 날카로운 경계심이 숨겨져 있었다. 마지막으로 모두의 예상을 깨고 한희준의 모습을 드러냈다. 좀처럼 공식적인 자리에 나타나지 않는 그였다. 그는 언제나처럼 검은 옷을 입고 있었고 그의 침묵은 다른 사람들의 소음보다도 더 강한 존재감을 뿜어냈다. 4명의 최상위 포식자들이 서로를 마주하고 있었다. 그들은 각자의 영역에서는 왕이었지만 이 방 안에서는 동등한 경계의 대상일 뿐이었다. 공기는 보이지 않는 스파크가 튀는 것처럼 팽팽했다. 침묵을 깬 것은 이곳의 주인 강민혁이었다. 시간 낭비는 질색이니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지. 그는 책상에 기대선 채 3사람을 차례로 쏘아보았다. 우리 모두 한 사람 때문에 여기 모였어. 윤혜운, 당신들에게. 그 학생은 대체 뭐지? 권태민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인공지능처럼 감정이 없었다. 내 시스템에 오류를 일으킨 데이터 이상점일 뿐이다. 분석이 필요해서 조사 중이었지. 최진우가 어깨를 으쓱하며 받아쳤다. 난 좀 더 감성적이라서 내 호텔에서 일하는 아주 흥미로운 직원에게 관심이 좀 생겼을 뿐이야. 안 그런가? 강민혁은 코웃음을 쳤다. 나는 당신들처럼 한가하지 않아. 임날이라는 쓰레기에게 공격당하는 피해자를 보호하고 있었을 뿐이다. 마지막으로 모두의 시선이 한희준에게 쏠렸다. 그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가 나직하게 말했다. 나의 영감이다. 4개의 대답. 데이터, 직원, 피해자, 영감. 모두 달랐지만 그 안에 담긴 집착의 무게는 비슷했다. 최진우가 흥미롭다는 듯 웃으며 말했다. 재미있군. 우리 4사람이 고작 힘없는 고아 여학생 하나에게 이렇게까지 집착하고 있다니.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야. 뭔가 우리가 모르는 연결고리가 있어. 그때 강민혁이 무언가 떠오른 듯 말했다. 우리 할아버지들, 당신들 할아버지도 가끔 이상한 소리를 하지 않나. 오래된 약속을 지켜야 한다느니, 옛 맹세를 잊지 말라느니 하는 그의 말에 권태민의 미간이 미세하게 좁혀졌다. 최진우의 미소가 처음으로 사라졌다. 한희준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들은 모두 각자의 할아버지에게서 비슷한 이야기를 들어왔다. 그저 늙은 세대에 알아들을 수 없는 예시하기쯤으로 치부했던 말들이었다. 최진우가 믿을 수 없다는 듯 입을 열었다. 설마 우리 할아버지. 최종환 회장님은 전후에 나라를 세운 전설적인 기업가 모임 사기 19위의 멤버셨다. 4분의 친구가 의형제를 맺고 서로를 위해 목숨을 걸었다고 들었어. 그의 말이 끝나자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사귀, 권태민의 할아버지 권상일, 한희준의 할아버지 한지평, 강민혁의 할아버지 강치수, 그리고 최진우의 할아버지 최종환. 대한민국 경제계의 4명의 신화. 하지만 무언가 이상했다. 사귀는 이름 그대로 4명이었다. 그런데 그들의 할아버지는 모두 3명의 다른 의형제에 대해서만 이야기했을 뿐, 마지막 한 사람에 대해서는 마치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침묵했다. 전설에 따르면 사귀에는 그들 위에 군림했던 압도적인 카리스마를 가진 리더가 한 명 더 있었다고 했다. 전쟁 직후 의문의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는 윤상철이라는 남자. 윤상철. 권태민이 낮은 목소리로 그 이름을 읊조렸다. 윤혜운과 같은 성실호군. 터무니없는 가설이었지만 그 누구도 웃지 못했다. 4명의 CEO는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각자 자신의 핸드폰을 들어 할아버지에게 혹은
가문의 집색에 전화를 걸었다. 방 안에는 4개의 통화 소리가 동시에 울려 퍼졌다. 할아버님, 사귀에 대해 여쭐 것이 있습니다. 김 집사,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시던 낡은 약속이라는 게 대체 뭔가 전화기 너머. 노예한 제왕들은 손주들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마침내 수십 년간 묻혀있던 진실의 판도라 상자를 열었다. 그들은 사귀의 잊혀진 리더 윤상철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리고 그들이 그에게 진 거대한 마음의 빚에 대해서도. 윤상철이 죽기 전 그들은 그의 핏줄을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 지키고 자신들의 후계자들과 혼인시켜 4개의 제국을 영원히 하나로 묶겠다고 맹세했다는 것이다. 최진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래서 그 윤상철 회장님의 유일한 핏줄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전화기 너머 최종환 회장의 목소리가 무겁게 흘러나왔다. 그 아이의 이름은 윤혜운이다. 4명의 남자가 동시에 전화를 끊었다. 방 안에는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다. 충격, 불신, 그리고 거대한 운명의 퍼즐이 맞춰지는 듯한 전율. 그들이 각자의 이유로 좇았던 소녀, 데이터, 이상점, 흥미로운 직원, 불쌍한 피해자, 신비로운 뮤즈, 그 모든 것은 허상이었다. 그녀의 진짜 정체는 태어나기 전부터 그들의 운명으로 정해진 단 한 사람의 약혼자였다. 그것도 4명 모두의 방 안을 채우고 있던 경쟁심과 경계심이 순식간에 기묘한 동질감으로 변했다. 그들은 이제 라이벌이 아니었다. 거대한 운명으로 묶인 좋든 싫든 한 배를 타게 된 공범자이자 동맹이었다. 정적을 깬 것은 가장 이성적인 권태민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이제 새로운 목적의식이 담겨 있었다. 그래서 임나리는 어떻게 처리하지? 그의 질문에 다른 세 남자의 눈빛이 동시에 번뜩였다. 그 질문의 의미는 명백했다. 그들의 공동의 약혼자를 건드린 것은 곧 4개의 제국 모두에게 전쟁을 선포한 것과 같았다. 임나리는 이제 끝장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이 존재하는지도 몰랐던 거대한 제국을 상대로 자멸의 스위치를 눌러버린 것이었다. 임나리는 코너에 몰리고 있었다. 골목길 폭행 사건은 실패로 돌아갔고 그 이후로 모든 것이 이상하게 꼬여가고 있었다. 아버지의 대형건설 주가가 미미하게 하락하기 시작했고 온라인에서는 회사의 건설 현장, 안전 문제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녀는 마치 보이지 않는 거대한 그물에 포위된 듯한 불안감에 휩싸였다. 궁지에 몰린 쥐는 고양이를 무는 법이다. 임나리는 이 모든 불행의 원인이 윤혜운이라고 확신했다. 그녀는 이성을 잃고 마지막이자 가장 추악한 카드를 꺼내 들기로 결심했다. 윤혜운의 명예와 미래, 그녀의 모든 것을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시켜버릴 계획이었다. 그녀는 돈으로 악명 높은 온라인 연애 매체와 기자를 매수했다. 그리고 조작된 사진과 돈으로 고용한 증인을 내세워 윤혜운이 사실은 재벌들을 상대로 몸을 파는 고급 에스코트라는 가짜 뉴스를 만들었다. 기사는 다음 날 새벽 가장 많은 사람들이 접속하는 시간에 터져나올 예정이었다. 이것은 그녀의 마지막 발악이자 모든 것을 태워버리려는 초토화 작전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알지 못했다. 그녀가 상대하고 있는 것은 더 이상 외로운 소녀 한 명이 아니라는 것을. 강민혁의 사무실. 4명의 제왕들은 그들의 첫 번째 합동전쟁 회의를 시작했다. 각자의 정보팀이 수집한 모든 조각들이 맞춰지자 임나리의 잔인함과 윤혜운이 겪어온 고통의 전체 그림이 드러났다. 그리고 강민혁의 팀이 방금 감청해낸 임나리의 마지막 발악인 가짜 뉴스 계획이 보고되었다. 권태민의 눈이 차갑게 빛났다.
어리석군. 자신의 무덤을 파고 있어. 최진우가 쓴웃음을 지었다. 이제 게임은 끝났네. 저 여자애한테는 유감이지만. 한희주는 말없이 자신의 뮤즈를 더럽히려 한 자들에 대한 경멸을 눈빛에 담았다. 마지막으로 강민혁이 회의를 끝맺었다. 그의 목소리는 사형 선고처럼 단호했다. 이제 심판의 시간이다. 그날 밤 윤하은의 이름으로 예약된 거대한 심판의 폭풍이 대한민국을 휩쓸기 시작했다. 그것은 4개의 제국이 연합하여 펼치는 완벽하게 조율된 정역전이었다. 첫 번째 번개 권태민 기술의 신 임나리의 가짜뉴스가 터져나오기 불과 10분 전 넥서스 테크의 사이버 전쟁팀이 움직였다. 그들은 해당 연예 매체의 서버를 유령처럼 장악했다. 그리고 기사가 올라오기 직전 조작된 윤혜은의 기사를 삭제하고 그 자리에 다른 기사를 업로드했다. 그것은 바로 해당 매체가 지난 수년간 임나리를 비롯한 재벌가 자제들에게 돈을 받고 가짜 뉴스를 유포하고 약점을 잡아 협박해온 모든 증거를 담은 폭로 기사였다. 동시에 넥서스 테크의 또 다른 팀은 대형 건설의 내부 비리, 즉 임 회장의 비자금 조성, 정관계 뇌물 상납, 그리고 불량 건축 자재 사용에 대한 모든 증거를 국내 모든 주요 언론사와 금융감독원에 익명으로 제보했다. 두 번째, 해일 최진우 여론의 지배자 권태민이 쏜 정보의 총알을 최진우는 여론의 대포로 만들었다. 그는 자신이 가진 모든 미디어와 엔터테인먼트 네트워크를 총동원했다. 그가 손을 쓰자 대형 건설의 비리 사건과 임나리의 가짜뉴스, 청탁 사건은 순식간에 모든 포털 사이트에 메인을 장식했다. 그는 또한 아우라 호텔 CCTV에 찍혔던 임나리의 추태 영상을 호텔 직원의 내부 고발인 것처럼 위장해 유포했다. 영상 속에서 교양 있는 재벌 영예인 척했던 그녀의 위선적인 모습은 그녀의 이미지를 나락으로 떨어뜨렸다. 그는 사교계의 모든 지인들에게 연락해 하룻밤 사이에 임나리를 그들이 속한 세상에서 완벽한 페르소나 논 그라타 깊이 인물로 만들어버렸다. 세 번째 강풍, 강민혁 정의의 집행자 강민혁의 블랙쉴드 팀은 지상에서 움직였다. 그들은 임나리에게 돈을 받고 거짓 증언을 하려 했던 증인을 찾아냈다. 그리고 그에게 달콤한 제안을 걸ям다. 모든 것을 자백하고 보호를 받을 것인가? 아니면 임나리와 함께 감옥에 갈 것인가? 증인은 울면서 모든 것을 자백하는 영상을 찍었다. 강민혁의 또 다른 팀은 대형 건설의 부실 공사로 인해 피해를 입었던 유가족들을 찾아갔다. 그들은 돈과 협박에 눌려 침묵해야만 했던 유가족들에게 대형 건설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 자료들을 넘겨주었다. 정의의 불길에 복수의 기름이 부어졌다. 그리고 그는 이 모든 폭풍 속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윤혜은의 주변에 자신의 최정예 요원들을 배치하여 그녀에게 그 어떤 물리적인 위협도 닿지 못하도록 철벽 같은 방패를 쳤다. 네 번째, 서리 한희준 문화의 심판관. 한희준의 공격은 가장 조용했지만 가장 치명적이었다. 그는 자신의 브랜드 아뜰리에 HO의 이름으로 공식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서는 최근 우리 사회의 일부 상류층 자제들이 보여주는 타인에 대한 존중이 결여된 천박한 갑질 문화와 명품 소비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는 내용이었다. 그는 임나리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대한민국에서 명품을 소비하는 모든 사람들은 그 성명서가 누구를 겨냥하는지 알 수 있었다. 그것은 임나리가 속한 세상으로부터의 사형 선고였다. 그리고 그는 재능은 있지만 환경 때문에 고통받는 소외계층 학생들을 위한 새로운 장학재단의 설립을 발표했다. 그는 이 재단의 영감이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의 품위를 잃지 않는 한 학생에게서 왔다고 밝혔다.
그는 해운을 가해자가 만든 오명의 주인공이 아닌 새로운 시대의 희망의 상징으로 격상시켜버렸다. 몰락 4개의 폭풍이 휩쓸고 간 결과는 처참했다. 대형건설의 주가는 개장과 동시에 휴지 조각이 되었다. 이임 회장은 비자금 횡령 및 뇌물 공여 혐의로 검찰에 긴급 체포되었다. TV에서는 하루 종일 그들 일가의 비리 뉴스가 흘러나왔다. 임나리의 SNS는 전 국민의 분노와 조롱으로 뒤덮였다. 그들은 하룻밤 사이에 모든 것을 잃었다. 돈, 권력, 명예, 그리고 미래까지. 그들은 끝장났다는 것은 이제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아는 사실이 되었다. 그 시각 윤하윤은 이 모든 거대한 전쟁을 전혀 알지 못한 채 도서관에서 기말고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녀의 핸드폰에 뉴스 속보 알림이 떴다. 대형건설, 정역 압수수색, 임나리, 가짜뉴스, 청탁 혐의로 출국 금지. 그녀는 뉴스 속에서 어제까지 자신을 파멸시키려 했던 여왕이 범죄자로 전락한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이 거대하고 신속한 몰락을 그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 그녀는 아직 몰랐다. 자신을 괴롭히던 악몽이 보이지 않는 4명의 수호신들이 일으킨 거대한 심판의 폭풍에 의해 그녀의 세상에서 영원히 지워져 버렸다는 사실을. 대형건설과 임나리의 몰락은 대한민국을 뒤흔든 거대한 스캔들이었지만 윤혜운의 세상은 오히려 기묘할 정도로 고요해졌다. 그녀의 이름은 연일 뉴스에 오르내렸지만 더 이상 그녀를 괴롭히거나 아는 척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세상의 모든 소음이 마치 투명한 유리벽에 막힌 것처럼 그녀에게 닿지 않았다. 그녀는 이 모든 거대한 사건이 자신과 어떤 식으로든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직감했지만 그 실체를 알 수 없어 혼란스러웠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에게 정중한 검은색 봉투가 전달되었다. 발신인은 넥서스 테크, 아우라 호텔, 블랙쉴드 시큐리티, 그리고 아뜰리에 H 4개의 제국 공동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다. 봉투 안에는 북악산 중턱에 위치한 고즈넉한 한옥으로 와달라는 정중하지만 거절할 수 없는 무게가 담긴 초대장이 들어있었다. 마침내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얻을 시간이 온 것이다. 약속된 날, 해운은 한옥의 문 앞에 섰다. 그곳은 속세와 단절된 듯 고요하고 기품 있는 공간이었다. 그녀가 안으로 들어서자 잘 가꾸어진 정원과 너른 대청마루가 그녀를 맞았다. 그리고 그곳에 4명의 남자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권태민, 최진우, 강민혁, 그리고 한희준. 그녀가 처음으로 그들 4사람을 한자리에서 마주하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자신을 구해줬던 강민혁을 바로 알아보았다. 그리고 호텔에서 이상한 도움을 주었던 최진우의 얼굴도 어렴풋이 기억났다. 하지만 다른 2사람은 완전히 낯설었다. 분위기는 무거웠지만 적대적이지는 않았다. 그들의 시선에는 각기 다른 감정이 담겨 있었다. 호기심, 존중, 그리고 알 수 없는 부채감. 가장 먼저 입을 연 것은 권태민이었다. 그는 마치 기업 보고를 하듯 감정을 배제하고 사실을 전달하기 시작했다. 먼저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주어서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군. 윤혜운 씨, 그는 사귀 시귀에 대해 이야기했다. 전쟁 직후 폐허 속에서 대한민국 경제의 기틀을 닦은 4명의 전설적인 창업주들, 그리고 그들 위에 군림했던 5번째 인물, 비운의 리더였던 윤상철. 윤상철 회장님은 바로 윤하윤 씨의 할아버님이십니다. 혜윤은 숨을 멈췄다. 고아로만 알고 살았던 자신의 뿌리가 대한민국의 역사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권태민의 설명은 계속되었다.
그는 할아버지들이 맺었던 피의 맹세에 대해 이야기했다. 윤상철 회장의 유일한 핏줄을 목숨 걸고 지키고 그들의 후계자들과 혼인시켜 5 가문의 연합을 영원히 이어가겠다는 약조. 그리고 그는 마지막 가장 충격적인 진실을 내뱉었다. 그 약조에 따라 윤하윤 씨는 우리 4사람 모두의 약혼자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충격, 불신, 그리고 뒤이어 밀려오는 분노. 혜운의 얼굴이 차갑게 굳어졌다. 그럼 지금까지의 모든 일들이 그저 오래된 약속 때문이었나요? 그녀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제가 괴롭힘을 당할 때, 위험에 처했을 때 나타나 도와줬던 그 모든 것들이 동정이나 선의가 아니라 그저 가문의 의무감 때문이었단 말인가요? 그녀는 모욕감을 느꼈다. 자신의 처절했던 투쟁과 작은 승리들이 거대한 운명의 체스판 위에서 움직이는 장기말에 불과했다는 생각에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었다. 그녀의 분노에 찬 질문에 4명의 남자는 각자의 방식으로 답해야만 했다. 이것은 그들의 마지막 시험이었다. 가장 먼저 나선 것은 강민혁이었다. 그는 한 걸음 다가서며 진심을 담아 말했다.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몰랐어. 그 골목에서 내가 본 것은 약혼자가 아니라 불의에 희생당하는 약자였어. 당신이 누구였든 나는 똑같이 행동했을 거요. 맹세하지. 다음은 최진우였다. 그는 특유의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지만 그 안에는 진솔함이 담겨 있었다. 나는 당신의 영혼에 먼저 끌렸소. 어떤 상황에서도 품위를 잃지 않는 그 모습에 솔직히 말해서 이 약혼이라는 건 내가 이미 빠져든 흥미로운 이야기에 덧붙여진 아주 놀라운 반전일 뿐이오. 한희주는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은 내 약혼자이기 이전에 나의 뮤즈였어. 당신은 내게 예술을 되찾아 주었어. 그건 우리 할아버지들과는 아무 상관없는 당신과 나만의 이야기요. 마지막으로 권태민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이성적이었지만 그 안에는 이전에는 없던 인간적인 온기가 실려 있었다. 논리적으로 약조는 조사의 시작점이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가 보여준 것은 모든 역경을 자신의 힘으로 극복해낸 한 명의 뛰어난 인간이었습니다. 약속은 내게 당신을 보게 만들었지만 내 시선을 붙잡은 것은 윤하운, 당신 자신이었습니다. 그들의 진심 어린 대답은 혜은의 분노를 천천히 녹였다. 그들은 약혼녀라는 직함이 아니라 윤혜은이라는 인간 그 자체를 보고 있었다. 그녀는 그들이 자신을 소유물이 아닌 동등한 인격체로 존중하고 있음을 느꼈다. 그녀는 4명의 남자를 차례로 둘러보았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 자신의 선언을 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그 안에는 이제 여왕의 위엄이 서려 있었다. 저는 누구에게 소유되는 전리품이 아닙니다.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만들어진 약속에 얽매이지 않겠습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다. 4남자가 긴장된 표정으로 그녀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하지만 할아버님들이 원하셨던 그 연합은 받아들이겠습니다. 당신들의 파트너로서 동등한 위치에서 함께 서겠습니다. 이 연합의 미래는 과거가 아닌 바로 지금 우리 자신들이 함께 결정해 나갈 것입니다. 그 순간 대청마루 너머로 아침 해가 솟아오르기 시작했다. 눈부신 햇살이 한옥의 정원을 비추며 5사람의 얼굴 위로 쏟아져 내렸다. 오래된 약조는 죽었다. 그리고 상호 존중과 자유의지에 기반한 새로운 약속이 바로 지금 태어났다. 윤혜운은 더 이상 괴롭힘당하던 가난한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력한 신흥연합의 중심축이었다. 그녀는 생존자가 아니었다. 여왕이었다. 그녀는 자신 앞에 서 있는
복잡하고 강력한 4명의 파트너들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표정에는 순종이 아닌 비범한 미래를 함께 헤쳐나갈 리더의 자신감이 가득했다. 이것은 동화 같은 해피엔딩이 아니었다. 이제 막 시작되는 위대하고 장엄한 서사의 첫 장이었다.